현재까지 최소 32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며 그 가치는 거의 1,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국가들 중에서 나토의 최신 회원국인 스웨덴만큼 막대한 지원을 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스웨덴은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으며 그 가치는 약 112억 4천만 달러로 스웨덴이 제공한 전체 지원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장비에는 곧 전달될 트라이던트 MK2 방공 시스템과 아처 155mm 자주포와 같은 첨단 현대식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구형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유용한 장비 중 하나는 60년이 넘은 것입니다. 한저반트 바겐 300이 또는 PBV 300이 장갑병력 수송차 APC라고 부르며 전체 이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APC라고 해도 됩니다. 1960년대부터 존재해왔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스웨덴 군사기술의 강자인 이 차량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BV 302의 우크라이나. 인도는 2024년 5월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스웨덴은 1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16번째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 차량들을 단 몇 대가 아니라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이 자국에서 생산한 PBV 300 이 전량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약 300대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우크라이나에 다소 놀라운 소식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달이 지난 8월 에야 PBV 302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첫 번째 장비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되어 공식적으로 환영받았습니다. 2024년 8월 스웨덴은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총 239대의 PBV 302가 최종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외에도 스웨덴은 우크라이나가 해당 차량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하고 있던 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부품, 정비 장비, 탄약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부품 제공에 대한 그 약속이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PBV 302 전 차량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최종적으로 인도된 수량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던 이유를 모두 설명해 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곧 살펴볼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PBV 300 이는 1960년대 초반에 개발된 오래된 차량입니다. 전쟁 양상은 분명히 수년에 걸쳐 변화해왔고 스웨덴은 신중하게 주력 장갑차를 PBV 302에서 점차 더 신형 기종으로 교체해왔습니다. 2014년까지 모든 차량이 퇴역하여 보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모든 PBV 302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한다고 해서 자국의 방위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동 가능한 차량은 모두 이전되었고 나머지는 주로 예비 부품 공급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스웨덴이 단순히 창고에 오래된 고철 장갑차를 치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스웨덴은 PBV 302를 대체한 차량인 CV90 보병 전투차 IFV도 상당수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스웨덴은 2023년에 이 강력한 차량의 CV9040C 변형을 최소 50대 이상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V90 차량 계열, 즉 CV90은 전투 차량 90의 약자로 정찰, 보병 전투,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기동성과 우수한 방호력을 갖추고 설계되었습니다. CV9040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향상된 장갑과 더 강력한 엔진, 그리고 바라쿠다 열 위장 시스템을 포함한 추가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우크라된 고철만 준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은 최신 차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연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보내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무기 분야에서 러시아에 크게 수적으로 밀렸습니다. 특히 장갑 전투 차량, 즉 AFV 분야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범주에는 APC와 IFV가 모두 포함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약 15,800대에서 27,000대의 AFV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우크라이나는 3,300대에서 8,500대 사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정치는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는 수치가 종종 불분명하죠.
하지만 어떤 수치가 맞든 간에 그 격차는 상당합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대부분은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병 전투 차량 IFV 부대는 소련 시절 궤도식 BMP-1, BMP-2 모델이 주력입니다. BMP-1은 1966년에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되었고 BMP-2는 1980년에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던 장갑차 APC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것은 8X8바퀴를 가진 BTR-80이었으며 이 역시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량이었습니다. BPR-80은 1985년에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BTR-80의 전신인 BTR-60과 BTR-70도 운용했는데 이들은 각각 1960년대 초와 1970년대에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노후화된 장갑차만으로 전투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BTR-3화, BTR-42, 부채8 8곱하기8 차륜형 장갑차는 2000년대 초에 실전에 배치되었고 4곱하기4 노바토르는 2017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쟁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는 이미 오래된 장비와 현대식 장비를 조합해서 운용하는데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수출업은 구소련의 재고를 현대전에 적합한 차량으로 개조하고 현대화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의 장갑차 재고는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2026년 1분기가 끝날 무렵 약 9,500대의 장갑 전투 차량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고 사실상 모든 종류의 군사 장비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특히 러시아가 전세를 바꿀 수 있는 FPV 드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갑차가 어디서 왔든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숙련된 FPV 조종사들이 약점을 찾아내 그 차량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기증자들의 다양한 장갑차를 받아들였고 파트너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곳에서 온 여러 종류의 장갑차들이 도착했고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웨덴의 CV90 외에도 캐나다에서 최소 2,000대, 로쉘 세네터, 미국에서 300대, M2A2, ODS SA,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과 30대의 에밀, 에이브럼스가 지원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280대의 바브, 독일에서 110대의 마르더, 183 핀란드와 라트비아에서 36대의 파트리아 AMV XP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대의 미국산 M123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존 차량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온 차량도 최신형부터 냉전 초기에 제작된 것까지 다양합니다. 로쉘 세네이터스는 이들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차량으로 2018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파트리아 AMV 8곱하기8 차륜형 장갑 모듈 차량은 2004년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후 더 발전된 XP 변형 모델도 개발되었습니다. CV9040은 1993년에 처음 등장했고 마르더 183 변형은 1988년에, 에미 브래들리는 1981년에, VAB는 1979년에, 그리고 전설적인 M113은 1961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PBV-302의 연식이 유난히 눈에 띄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1970년대 동시대 차량인 BMP-1, BMP-2, 그리고 M113을 최소 3종류 이상 자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PBV-302가 이들과 비교해서 어떤 성능을 보이느냐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 CV90이나 브래들리 같은 최신 장갑차들과 성능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합니다. 그건 마치 3세대와 5세대 항공기 혹은 전화 접속 인터넷과 초고속 인터넷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동급 차량들, 특히 BMP와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M113은 병력 수송 장갑차 APC이고 다른 차량들은 보병 전투차 ITV로 분류됩니다. 두 차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APC는 주로 보병을 안전하게 전장까지 수송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와 파편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화력은 제한적이며 주로 기관총 형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IFV는 전투를 위해 설계되어 보병을 안전하게 전장까지 수송할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 자동포나 ATGM 등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장갑차 APC보다 더 뛰어난 장갑을 가집니다. PBV-302는 IFV로서 특별히 개발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처음으로 해그런드와 소너 제조사의 제작을 맡겼을 때 승무원들이 차량 안에서 적 보병, 장갑 차량, 그리고 느린 항공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 차량을 주로 APC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신 군사 뉴스와 군사 사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저희 더 밀리터리 쇼는 바로 그런 내용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PBB 302의 양산은 1966년 에른스트 비크시에서 시작되어 1971년 12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총 644대가 생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스웨덴은 한 대당 약 23만 3천 크로나, 당시로서는 5만 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차량들을 생산해냈습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여전히 꽤 저렴한 가격으로 약 43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비용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웨덴의 자동차 대기업 볼보에 완전히 개발된 민수용 펜타 THD-100B 280마력 엔진과 펜타 R60 변속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해외 경전투 차량용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던 하부 구조 부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과 실용적인 부품 조달 방식 때문에 스웨덴이 PBV-302의 품질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3mm 두께의 완전 용접 강철 장갑과 이중 측면 장갑판은 보병을 소화기와 20mm 구경 이하의 저위력 화기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주요 경쟁 기종인 M113과 FV432보다 더 나은 방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BMP1과 BMP2보다도 더 뛰어난 방호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량들은 20mm 이상의 타만, RPG, 대전차 미사일, ATGM, 그리고 영원한 골칫거리인 FPV 드론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드론의 확산으로 인해 원래의 방호력에 특수한 대드론 방호를 추가하지 않고 장갑 차량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PBV-302도 예외는 아니며 영상에서는 원래의 장갑에 그릴, 위장망, 대드론, 파이프 프레임이 추가로 부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런 추가 방호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숙련된 FPV 드론 조종사들은 결국 약점을 찾아내고 만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PBB-302 장갑이 BMP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무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보통 차량이 파괴되기 전에 탈출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PBV-302가 소련제 BMP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향상된 방호력뿐만이 아닙니다. 전장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운전이 얼마나 쉬운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점에서 PBV-302가 BMP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고 보고합니다. 승무원 중 바실이라는 콜사인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 차량을 조작하는 것은 꽤 쉽다고 합니다. 바실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크게 어렵지 않으며 단지 핸들 대신 레버를 사용한다는 점만 다르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승무원은 어떤 웅덩이나 진흙경사라도 이 차량은 멋지게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PBV-302가 3단이나 4단 기어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장애물을 부드럽게 넘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우크라이나 승무원들은 BMP의 경우 기어가 자주 걸리는데 이럴 때는 힘으로 억지로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전장에서 RPG, 포격, 드론의 위협을 받을 때 이런 상황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이 소련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 AFV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수리의 용이성입니다. AFV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다양하고 혹독한 지형에서 작동해야 하는 복잡한 기계입니다. 이들은 고장이 나기도 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의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적에게 발견되어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BMP와 달리 이 차량은 엔진을 점검하거나 정비할 때 차량 밖으로 나갈 필요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쿠바라고 불리는 운전병에 따르면 모든 것이 객실 내부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BMP와 비교하면 스타터 하나를 떼어내기 위해 엔진의 절반을 분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작동도 더 부드럽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이 엔진 접근이 잘 설계됐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덮개 아래에 엔진이 있으며 3개의 볼트만 풀면 바로 분리됩니다. 호스, 센서, 필터 교체나 에어 제거 시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지휘관석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운전자들은 PBV-302가 트랙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궤도 차량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장은 트랙 장력이 맞지 않아 구동 스프로킷과 캐터필러 트랙이 정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운전자가 지적하듯이 스웨덴 차량의 좋은 점은 운전석에서 바로 트랙을 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트랙을 조이거나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랙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 적응하기 쉽게 해주며 장기적으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승무원은 훈련기지에서 이 차량으로 상당히 멀리 이동했지만 트랙이 한 번도 벗겨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BMP와 비교하면 트랙이 벗겨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PBV-300, 이가 BMP보다 뛰어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내부 설계입니다. 러시아 장갑차 설계자들에게 승무원과 탑승자의 편안함은 결코 최우선이 아니었고 BMP 시리즈도 확실히 예외는 아닙니다. 반면에 스웨덴 사람들은 대부분의 서방 설계자들처럼 이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PBV-302는 운전수, 사수, 지휘관 등 3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전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양옆에는 지휘관과 사수의 자리가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바닥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대 8명의 탑승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BMP-1과 같으며 BMP-2보다 탑승자를 1명 더 태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 따르면 스웨덴 차량이 방탄복을 입은 병사들에게도 훨씬 더 편하다고 합니다. PBV-302에는 하차 병력을 위한 8개의 좌석이 있으며 병사들이 무기나 추가 탄약,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공간도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자신의 키 때문에 BMP에서는 몸을 접어넣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스웨덴 차량은 훨씬 더 넓은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PBV-300, 이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택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42마일에 달해 M113 BMP, 그리고 브래들리나 CB90 같은 더 현대적인 장갑차들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송 차량으로서 BMP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PBV-302는 하차 등력 전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병력 탑승과 하차를 위한 2개의 큰 뒷문이 있습니다. 담력실 위에는 지휘관이 제어하는 유압식 해치가 있어서 병사들이 차량 내부에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해치 아래에는 압력 감지 스트립이 설치되어 있어 손이나 무기가 닿아 있을 때 해치가 실수로 다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크라이나 승무원이 설명하길 이 문은 2가지 닫힘 위치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서두르지 않고 닫을 때는 그냥 닫으면 됩니다. 빠르게 닫아야 할 때는 특별한 다리로 문을 닫습니다. 손잡이나 다른 것은 필요 없으며 완전 밀봉은 아니지만 매우 빠르게 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우크라이나인들이 PBV-300, 이가 제공한다고 말하는 탑승자 생존성 향상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차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의무 후송의 필수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 BMP와 대부분의 다른 장갑차들과 달리 표준형 PBV-302는 특별한 개조 없이도 의무 후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확실히 PBV-302의 여러 변형과 업그레이드 버전이 생산되었으며 여기에는 302A, B, C 장갑차 변형이 포함됩니다. 스트립 BB-302의 지휘소 변형, EPBB-302 포병 관측 변형, 그리고 특수 의무 후송 변형도 있습니다. 복잡한 명칭을 가진 JUKT-PPBV-3026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의 전체 재고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몇 대의 3026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에 따르면 표준형 변형도 의무 후송 역할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내부는 동시에 최대 4개 들것을 쉽게 수용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승무원은 들것에 실려야 할 부상자 4명을 후송해야 하면 모든 것을 분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고 장비는 제거해 좌석에 걸어두며 부상자 2명은 위, 2명은 아래에 눕힐 수 있습니다. BMP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PBV-302처럼 두 차량 모두 수륙 양용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은 스웨덴 차량이 다시 우세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BMP-3나 바퀴 달린 PTR 차량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와 달리 물 위에서는 궤도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 있는 두 부분으로 된 트림베인이 전개되고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 빌지 펌프가 작동됩니다. 이렇게 BMP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PBV-300, 이가 명백하게 열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차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병력 수송 장갑차 APC와 의무 후송 차량으로 사용되고 원래의 전투 차량 역할로는 사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로 무장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PBV-302의 주 무장은 20mm 히스파노 수의사 자동포로 운전자의 왼쪽이자 약간 뒤쪽에 위치한 1인용 포탑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분당 500발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상승 각도는 50도, 하강 각도는 마이너스 10도입니다. 포탑은 360도 전방향 회전이 가능하여 지상 및 공중 표적 모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M113의 0.59경 기관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BMP-1과 BMP-2는 각각 73mm와 30mm 대포를 장착하고 있어 더 강력합니다. PBV-302에 장착된 히스파노 수의사 기관포는 BMP의 대포보다 화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주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탄약 공급 방식입니다. 이 차량은 각각 135발의 고폭탄이 들어있는 탄띠 3개, 모든 종류의 탄약을 위한 30발들이 박스 탄창을 휴대합니다.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죠. 문제는 이 모든 탄약을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승무원이 설명하길 탄창은 3열로 되어 있고 30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포는 초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교전 상황에서는 몇 초마다 탄창을 교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멈춤 하나하나가 적에게는 기회의 창이 됩니다. 만약 기관포에 탄약이 떨어지면 우리는 발사할 수 없고 발사할 수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이에 비해 브래들리와 BMP-2는 수백 발의 탄약과 벨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기관포에 안정장치가 없어서 이동 중에는 사격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포스의 말에 따르면 이동 중에는 완전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포탄이 아무데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숲 가장자리를 향해 사격해야 합니다. 멈춥니다. 포수가 목표를 포착합니다. 사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넘쳐나는 환경에서는 그건 정말 나쁜 특징입니다. 긍정적인 점으로는 이 기관포에는 항공 위협을 조준할 수 있는 별도의 조준기가 있고 헬리콥터 같은 표적을 최대 1.2마일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포수가 이 기능을 쓰려면 포탑에서 일어서야 해 노출됩니다. 좁은 승무원 자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해방감이 들 수도 있겠네요. 뒤쪽 병력과 들것 공간이 넓어진 대신 앞쪽 승무원 공간이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 따르면 큰 병사들은 앉기도 힘들고 편하게 앉는 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보면 PBV-302는 IFV로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화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CB-90과 같은 현대 서방 IFV들이 제공하는 첨단 광학 장비, 상황 인식 능력, 그리고 방호 수준도 부족합니다. 이 차량은 전장 택시로 더 적합하며 우크라이나도 정확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오래된 스웨덴산 차량을 받아서 기뻐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승무원이 요약하듯이 좋은 차량입니다. 나쁘게 말할 건 없습니다. 물론 특이한 점도 있지만 그 정도 연식의 기계가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만 봐도 품질 좋은 오래된 군사 장비가 꼭 폐기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잘 활용될 것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스웨덴은 구식 장비와 함께 최첨단 장비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신형 루키 모듈식 안티드론 시스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